야, 너희는 내 친구인 게 행운인 줄 알아? 내가 돈 벌고 있는 비밀 비법 너희들만 알려줄게. 동창회 다녀오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십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누구는 손주 자랑, 누구는 건물 자랑, 누구는 자식 자랑.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쟤네는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회비 5만 원에 2차까지 가면 10만 원. 택시비까지 합치면 12만 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왜 갔나 싶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면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958년생, 올해 67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32해를 한 직장에서 버텼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습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연락처가 800개가 넘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직장 선후배 모임, 개모임, 골프 모임까지.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뼛속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갔습니다. 경조사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술자리 불려가면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은퇴하고 사업에 손댔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수백 명 연락처 중에 석 달 동안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딱 2명이었습니다. 2명. 800명 중에 2명.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내가 아니었구나. 내 명함이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었구나. 부장이라는 직함이었구나. 매달 경조사비만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모임 회비까지 합치면 60만 원도 넘었습니다. 10년이면 7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억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유지한 관계가 제가 쓰러지니까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생 쌓은 인맥이 모래성이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허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그냥 스크롤 내리시면 저와 똑같은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바닥에 떨어져 봐야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한 줄 댓글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른 분께는 값진 경고가 됩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해시태그 1장. 인맥이 재산이던 시절. 1983년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25살에 처음 회사에 출근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2월 초순이었습니다. 바람이 칼같이 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명함 20장을 넣고 갔습니다. 인쇄 냄새가 아직도 코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끝으로 명함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던 감촉이 생생합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내가 일할 곳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인맥이야. 실력이 80이면 인맥이 20인데 그 22 승진을 결정해. 똑같이 일해도 위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달라. 명심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선배들 밥 먹으러 갈 때 따라 붙었습니다. 후배들 점심 살 때 같이 갔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동료가 보이면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며 돌아다녔습니다. 선배들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술을 받았습니다. 후배들 앞에서는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연락했습니다. 명절에는 빠짐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연락처가 300개가 넘었습니다. 회사 동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압구정동 어느 횟집에서 모였습니다. 회비 3만 원, 2차까지 가면 5만 원. 그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못 나가면 불안했습니다. 나 없이 무슨 얘기가 오갈까? 내 험담이라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회장이 건배사를 하면 큰 소리로 호응했습니다. 옆자리 친구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술을 돌렸습니다. 그래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도 있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 강남역 근처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여기는 회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시며 밤늦도록 얘기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보 교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연봉을 올렸다더라, 어느 업계가 잘 나간다더라, 누가 승진했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향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에 올라온 안동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종로구 어느 한정식집에서 모였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70대, 80대 선배들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선배들 모시는 자리라 술값은 제가 냈습니다. 한 번 나가면 15만 원은 깨졌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 선배들이니까 뭔가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니까 연락처가 500개를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경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에 서너 건이었습니다. 축의금 5만 원씩만 해도 20만 원. 돌잔치까지 합치면 30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예식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여의도, 잠실, 서울 전역을 누볐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결혼식 하나, 오후에 또 하나. 그런 주말이 많았습니다.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는 동료들, 선후배들. 부의금 5만 원, 10만 원. 빈소에 가서 절하고 조문했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킨 적도 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맥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5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경조사비가 식비보다 많아. 이번 달만 54만 원이야. 도대체 친구가 몇 명이야?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다 투자야. 나중에 다 돌아와. 내가 힘들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지금 뿌려두면 나중에 거둘 수 있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노후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40대가 되니까 연락처가 700개를 넘었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더 늘었습니다. 과장급 모임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과장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셨습니다. 여기 회비가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골프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필드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기도 어느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그린피의 식사비, 캐디피, 내기 골프까지 합치면 한 번에 30만 원은 들었습니다. 월 60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하니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업 얘기가 오간다고 그 자리에 있어야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45세가 됐을 때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대학 동기들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마다 제가 술값을 냈습니다.
합치면 200만 원도 넘게 썼을 겁니다. 그래도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니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창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장. 임기 2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인맥의 정점에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80명 넘는 동창들을 이끄는 자리.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동창회장이 되니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총무를 챙기고 회비를 걷고 장소를 예약하고 연락을 돌리고 카카오톡 단톡방을 관리하고 회칙을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창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50대가 되니까 연락처가 800개를 넘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 이름이 끝없이 스크롤됐습니다. 기억부터 희읍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산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내 인맥이야. 평생 쌓은 거야. 이게 다 재산이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경조사 챙기고 그렇게 했어. 다 돌아올 거야. 아내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지. 근데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두고 봐.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인맥입니다. 경조사비로만 따져도 억 단위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할 리가 없다고, 나를 버릴 리가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는 연락, 술 먹자는 연락, 골프 치자는 연락. 핸드폰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형, 주말에 필드 갈래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쓰러지니까요. 그 800명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해시태그 2장. 은퇴,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0년 봄. 벚꽃이 피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에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뜰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이 왔습니다. 62살이었습니다.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퇴직금 조금 더 얹어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퇴직 동의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2해를 다녔습니다. 25에 들어가서 62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신입사원 때 복사기 앞에서 쩔쩔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은 허무했습니다. 송별회 한 번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게 언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종이 박스 하나에 32년이 다 들어갔습니다. 책 몇 권, 상장 몇 장, 명함첩 하나, 회사 로고 박힌 볼펜 몇 자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스가 가벼웠습니다. 32년 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카톡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새 출발 응원합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붙은 메시지. 그게 32년의 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회색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32년 고생했잖아. 쉬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됐습니다. 뭘 하며 쉬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이 2억 7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32해 일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에 800만 원 남짓, 그래도 목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불릴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 제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낮에는 회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종일 집에 있으니까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제 인맥을 활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얼굴 아는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수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했다고 들었어. 나 한번 보자. 좋은 얘기 있어. 좋은 얘기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커피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민수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며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하는데 대박이야. 형도 해볼 생각 없어? 치킨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치킨이 대세요. 배달도 잘 되고 마진도 좋아. 나 지금 매장 3개 운영하는데 월 순이익이 1,500만 원이야. 형 같은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거야. 1,500만 원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월 1,500이면 연억 8천입니다. 퇴직금이 몇 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 인맥이 얼마나 넓어. 동창회장도 했잖아. 형이 오픈하고 지인들한테 연락하면 손님 걱정은 없어. 입소문이 타면 금방 자리 잡아. 인맥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800명한테 연락해서 가게 오라고 하면 초반 손님 걱정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동창들만 모아도 수십 명, 직장 동료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 다들 한 번씩만 와줘도 대박이다. 그런 계산이 섰습니다. 민수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블릿을 꺼내서 예상 수익표를 보여줬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원가율 40%, 임대료 3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기타 비용 제하면 순이익 800에서 1000만 원. 숫자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본사에서 좋은 자리 하나 나왔어. 서울 송파구야. 잠실 근처. 유동 인구 많고 대학가도 가깝고 오피스텔도 많아. 배달 수요 엄청나. 근데 빨리 결정해야 해. 다른 사람도 관심 있거든. 조급해졌습니다. 좋은 자리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장사 해본 적 없잖아. 퇴직금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인맥이 얼마야. 동창들한테만 연락해도 손님 걱정 없어. 민수도 잘 되고 있잖아. 월 1,500번대.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자리야. 놓치면 후회해. 나 평생 이렇게 좋은 기회 없었어. 한번 해보자. 안 되면 그때 접으면 돼. 결국 밀어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7천만 원, 주방 설비 2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초기 재료비 1천만 원. 합쳐서 1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2억 7천 중에 1억 8천을 썼습니다. 남은 건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만 장사 잘 되면 금방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년이면 본전 뽑고 2년이면 순이익이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2020년 7월 가게를 열었습니다. 송파구 잠실 근처 먹자골목 한편이었습니다. 20평짜리 매장이었습니다. 간판을 달고 현수막을 걸고 개업 화환을 받았습니다. 빨간 화환이 12개나 늘어섰습니다. 동창들이 보낸 것, 직장 후배들이 보낸 것, 화환 리본의 축하 문구가 펄럭였습니다. 동창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잠실역 근처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맛있는 치킨 대접하겠습니다. 탑장이 쏟아졌습니다. 축하해, 꼭 갈게, 대박나라, 번창하세요. 사장님 되셨네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내 인맥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오면 손님 걱정 없겠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개업 첫날 동창 몇 명이 왔습니다. 술을 시키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서비스를 많이 줬습니다. 오랜 친구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맥주도 더 갖다 주고 닭다리도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그날 매출은 80만 원 정도였는데 원가랑 서비스 준 거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입소문 타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날 대학 동기 몇 명이 왔습니다. 셋째 날 직장 후배들이 왔습니다. 넷째 날 향후의 선배 한 분이 왔습니다. 첫 주 매출은 좋았습니다. 하루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말대로 되고 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주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인맥으로 오던 사람들이 다 왔다 간 겁니다. 한 번 오고 나면 다시 안 오더군요. 당연하죠. 송파구까지, 잠실까지 치킨 먹으러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집 근처에도 치킨집이 넘쳐나는데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1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저녁 내내 손님이 한 팀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불 켜놓고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안 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맥이 손님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시태그 3장. 서서히 무너지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가게 앞 가로수에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빗자루로 쓸어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하루 평균 50만 원이었습니다. 9월에는 40만 원, 10월에는 3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우하양 직선이었습니다. 끝이 안 보였습니다. 임대료가 월 350만 원이었습니다. 잠실 상권이라 비쌌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3천만 원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건비가 월 200만 원. 아르바이트생 2명 썼습니다. 주방에서 튀기는 사람 1명,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 1명.
저도 매장에 나가서 일했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재료비가 매출의 40%, 닭, 기름, 소스, 반찬, 음료.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카드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월 9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월 2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퇴직금에서 남은 9천만 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200만 원 빠지고 9월에 200만 원 빠지고 7천만 원, 5천만 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매출이 너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어떻게 1,500 벌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원래 처음엔 그래. 버텨야 해. 1년은 버텨야 자리 잡아. 단골이 생기면 달라져. 배달앱 리뷰 쌓이면 주문도 늘어. 버텨야 한다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11월이 되니까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5만 원, 월 매출 750만 원, 적자가 월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9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빠지고 또 500만 원이 빠지고 석 달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집에 오면 괜찮다고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있어.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 거짓말.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는지 묻더군요.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가게 일이 바빠서 그래. 연말이라 정신없어.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6개월 후에 돈이 바닥난다. 그러면 어떡하지? 대출을 받아야 하나? 가게를 접어야 하나? 접으면 투자한 돈은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6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볼이 파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12월 연말이 됐습니다. 송년회 시즌이라 매출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루 평균 40만 원. 그래도 적자였습니다. 잠깐 숨을 돌렸다가 1월이 되니까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1월 매출이 월 60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월 400만 원. 통장에서 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즈음 민수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진짜 힘들어. 적자가 계속 나. 너는 요즘 어때?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사실 나도 힘들어. 코로나가 너무 길어. 매장 하나 정리했어. 뭐라고?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박이라고 했던 그 말이 허풍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때는 진짜 잘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이 다 힘들어진 겁니다.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권했나? 왜 대박이라고 했나? 왜 나를 이 구덩이에 끌어들였나?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결정한 건 저였습니다. 돈을 넣은 것도 저였습니다. 아내 말 안 듣고 밀어붙인 것도 저였습니다. 민수가 총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내 자만이었습니다. 인맥이 있으니까 될 거라고, 내가 하면 다르다고 30년 사회생활 했으니까 장사쯤이야
그렇게 착각한 제 잘못이었습니다. 2월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3월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서울 다른 동네에 삽니다. 집에는 둘뿐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안 돼. 적자가 계속 나. 퇴직금 거의 다 날렸어.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얼마나 날린 거야? 1억 5천쯤 날린 것 같아.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왜 같이 상의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뭘 했어? 장사해본 적 없다고, 조심하라고, 더 알아보자고. 왜 내 말 안 들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맥을 과신했습니다. 아내보다 민수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도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등과 등 사이의 거리가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각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바닥. 2021년 4월 가게를 접었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습니다. 1년 전에도 벚꽃이 필 때 퇴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벚꽃이 필 때 폐업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는데도 돈이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는데 문의가 없었습니다. 시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다 안 되니까 권리금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리금 없이 받아줘도 감사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은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전액은 못 받았습니다. 임대료 밀린 거 300만 원, 원상 복구비 500만 원,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손에 들어온 건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넣어서 3천만 원을 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32년 일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날아간 겁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 쌓으면 건물 높이만큼 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날 혼자 가서 정리했습니다.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방 기구를 치우고 테이블을 빼고 의자를 쌓고 간판을 내렸습니다. 업자가 와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드릴 로나사를 빼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간판이 내려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먼지가 바지에 묻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실패한 가게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이 골목에 수십 개 가게가 있고 그중 하나가 망한 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습니다.
잠실역에서 영등포구청역까지 환승 포함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32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습니다. 인맥도 쌓았습니다. 800명이나 되는 연락처를 만들었습니다. 경조사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다. 퇴직금 날리고 체면 구기고 아내한테 상처 주고 남은 건 3천만 원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려왔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앉아요. 밥을 먹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난 건 지난 거야. 이제 어떻게 살지 생각해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3천만 원 있잖아. 연금도 나오잖아. 안 죽어요. 고마웠습니다. 원망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아내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누굴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모임에서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퇴직금 날렸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했습니다. 동창회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선약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한테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서너 통 오던 전화가 1통, 2통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나가니까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하는구나. 800명 연락처가 허상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하고, 제가 모임 나가고, 제가 술값 내고, 그래야 유지되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손을 놓으니까 다들 손을 놓더군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때쯤 민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미안해. 그때 괜히 권한 것 같아.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 알아, 너 잘못 아니야. 내가 욕심 부린 거지. 형, 힘내.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 뒤로 민수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진 겁니다. 서로 힘든 상황에서 만나봐야 위로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술 마시면서 한숨만 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해시태그 5장. 석 달 2명. 2021년 7월. 가게 접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왔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걸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눅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기억부터 희읍까지 800개가 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강석진, 강형수.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석 달 동안 나한테 먼저 연락한 사람이 몇 명일까? 제가 먼저 연락한 거 말고 저한테 먼저 연락 온 사람, 안부를 물어본 사람, 밥 먹자고 한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본 사람, 세어봤습니다. 정말로 세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서 석 달 전부터 오늘까지 먼저 연락 온 사람을 체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2명이었습니다. 딱 2명. 800명 중에 2명. 처음에는 잘못 센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세어봤습니다. 대화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었습니다. 2명이 맞았습니다. 1명은 직장 후배 영철이었습니다. 제가 신입 때 교육시킨 후배입니다. 15년 전에 입사해서 제 밑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영철이가 어느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잘 지내시죠?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바쁘시죠? 언제 시간 되시면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2시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다른 1명은 초등학교 동창 용식이었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안동 시내 옥동이라는 동네. 함께 산에 다니고 개울에서 놀았습니다. 지금은 대구에 삽니다.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식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무슨 일 있어? 동창회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없고. 걱정돼서 전화했다. 아, 나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사업이 망했어. 치킨집 했는데 접었어. 용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야, 힘내. 내가 뭘 도와줄 순 없지만 언제든 전화해. 내가 들어줄게. 술이라도 먹고 싶으면 대구로 와. 내가 한 잔 살게.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준다는 말, 힘내라는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위로였습니다. 800명 중에 그 말을 해준 사람이 2명 뿐이었으니까요. 영철이와 용식이 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798명은요. 소식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면서도 연락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동창회장까지 했던 그 동창회, 제가 술값 내며 다녔던 그 모임들, 제가 경조사비 꼬박꼬박 냈던 그 사람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명함, 내 직함, 내가 가진 것. 그걸 좋아했던 거구나. 제가 부장일 때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 먹자, 술 먹자, 골프 치자. 모임에 빠지면 연락이 왔습니다. 형, 왜 안 나와요? 다들 기다려요. 오늘 꼭 오셔야 해요. 근데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전화기가 조용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안 울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산 것도 있겠죠. 진심을 주지 않고 명함만 주고받은 것도 있겠죠. 얕은 관계를 수백 개 쌓은 것도 있겠죠. 근데요. 어쨌든 깨달은 건 확실했습니다. 인맥이라는 건 모래성이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가짜 관계였습니다.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800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나? 다시 모임에 나가야 하나? 다시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다시 경조사비 내면서 인맥 관리를 해야 하나?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결론이 났습니다. 다 정리하자. 해시태그 6장. 정리. 2021년 8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 80명이 넘는 방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을 했던 그 동창회. 나가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관계를 끊는 거니까요. 나갈 때 인사를 남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답장이 몇 개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건강 조심해. 언제든 돌아와. 또 보자.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관계가 카톡방 하나 나오니까 끝이 났습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홀가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학교 동기 모임 단톡방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역시 답장 몇 개 오고 끝이었습니다. 향후에도 나왔습니다. 직장 동기 모임도 나왔습니다. 과장급 모임, 부장급 모임, 퇴직자 모임. 하나씩 나왔습니다. 나갈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날 선약이 있어서, 집안일이 바빠서. 두세 번 빠지니까 알아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골프 모임도 정리했습니다. 골프채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700만 원 주고 산 클럽을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골프백, 신발, 옷까지 다 팔았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나가던 골프 비용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주말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도까지 운전하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경조사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3년 룰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마음을 나눈 대화를 한 적 있는 사람,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본 적 있는 사람, 그 사람 경조사만 가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오면요. 축하 문자만 보내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부의금도 마찬가지. 문자로 조의만 표하고 빈소에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찔렸습니다. 예의상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체면이 있는데 나중에 욕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예의와 체면 때문에 노후 자금이 새나갔던 겁니다.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안 그러기로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모임 안 나가려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향후회도 안 나가고 다 정리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외롭지 않을까? 외로운 게 뭔지 알아? 모임 나가서 남들 자랑 듣는 게 더 외로워. 손주 자랑, 건물 자랑, 자식 자랑. 듣고 있으면 내가 초라해져. 혼자 있는 건 괜찮아. 오히려 편해. 아내가 슬쩍 웃었습니다. 원래 자기는 사람 좋아했잖아. 인맥이 재산이라고 맨날 그랬잖아. 모임 안 빠지려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게 착각이었어. 진짜 재산은 내 하나야. 800명이 뭐야. 내가 망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하던데. 너만 옆에 있더라.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나 봅니다.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67에 깨달은 거죠. 그날 아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영등포 공원이었습니다. 8월 저녁이라 해가 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건강은 있잖아. 둘이 건강하게 오래 살자. 비싼 데 안 가도 돼.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 같이 산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거면 돼. 고마웠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날린 남편한테 원망 한마디 안 하고 앞으로를 얘기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내 사람이었습니다. 800명 연락처 중에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798명은 제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지니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뭘 가졌든 없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그 한마디가 100명한테 듣는 위로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모임 나가던 시간에 아내랑 산책을 했습니다. 술자리 가던 시간에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경조사비 내던 돈으로 아내한테 밥을 사줬습니다. 근처 맛집에 가서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새나가던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가끔 근교 여행도 갔습니다. 비싼데 안 가도 됐습니다. 가까운 데라도 둘이 가면 좋았습니다. 남양주, 양평, 가평. 차 타고 1시간이면 가는 곳들. 호숫가 걸으면서 손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창회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했던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남들 자랑 듣고 속으로 비교하던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경조사비 나갈 때마다 한숨 쉬던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진짜 편했습니다. 해시태그 7장. 나 자신과 단짝이 되다. 2022년 봄. 가게 접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빵이나 죽을 먹습니다. 토스트에 잼 바르고 우유 한 잔. 그게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밥 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했는데 지금은 여유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책을 나갑니다. 영등포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40분 정도 걸립니다. 아내랑 나란히 걷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무슨 꿈 꿨다. 텔레비전에서 뭘 봤다. 딸내미가 뭐라고 연락 왔다. 손주가 뭘 했다. 그런 소소한 얘기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임 연락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누가 카톡 보냈나? 오늘 저녁 약속 뭐 있나? 경조사 일정 체크해야지. 그러느라 아내 얼굴 제대로 못 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동창들과 카톡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침마다 아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35년을 함께 했습니다. 젊을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이 둘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산책 끝나고 집에 오면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요리 영상, 건강 영상. 저는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한 건 모임을 정리한 뒤부터입니다. 모임 나가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술자리 다니느라 피곤해서 눈에 글씨가 안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책은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생기니까 책이 읽히더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습니다. 역사책도 읽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옵니다. 공짜입니다. 영등포 구립도서관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골프 한 번 치는 돈이면 책 30권은 삽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거나 둘이서 근처 식당에 갑니다. 8,000원, 만원짜리 백반집, 된장찌개에 밥, 김치, 반찬 몇 가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점심값만 2, 3만 원씩 썼습니다. 모임 나가면 회식이니까요. 고깃집 가고 횟집 가고. 지금은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글을 씁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얘기를 씁니다. 직장 생활 32년, 사업 실패, 인맥 정리. 그런 얘기들. 누가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돈됩니다. 가끔 댓글이 달립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힘내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위로가 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제 글을 읽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녁은 아내랑 같이 먹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요즘은 주말 드라마를 챙겨봅니다. 예전에는 저녁마다 술자리였습니다. 집에 오면 10시, 11시. 아내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같이 먹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는 게 싫었어. 드라마가 재미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같이 먹으니까 밥이 맛있어. 드라마도 재밌어. 미안했습니다. 35년 동안 밖에서만 돌아다녔습니다. 인맥 쌓는다고 사회생활 한다고 아내를 혼자 두었습니다. 저녁마다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을 아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지금이라도 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는 일찍 잡니다. 10시면 침대에 눕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1~2시에 잤습니다. 술 마시고 귀가하면 그 시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 잡니다. 잠을 푹 자니까 몸이 가볍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말하더군요.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피곤해 보였는데, 눈도 충혈되고 얼굴도 푸석했는데 지금은 건강해 보여. 그랬죠. 모임 다닐 때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누구 비위 맞추고 누구 자랑 들어주고 그러느라 에너지가 다 빠졌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씁니다. 내 에너지를 내가 씁니다. 아내한테 쓰고 나한테 씁니다. 그러니까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하고, 혼자 책 읽으면서 배우고, 혼자 글 쓰면서 정리하고, 나 자신과 단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무서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그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해서 외로움을 달래면요, 친구가 100명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 답은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할 수 있습니다. 혼자 책 읽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입니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서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선택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고독을 즐깁니다. 해시태그 8장. 남는 것. 2025년 지금. 모임 정리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또 피었습니다. 올해로 67입니다. 72 코앞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아내도 건강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연락처는 여전히 8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가끔 스크롤하면서 이름을 봅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과는 언제 만났지? 저 사람과는 무슨 일이 있었지? 추억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하는 사람은요. 손에 꼽습니다. 아내, 아들, 딸, 영철이, 용식이. 그게 전부입니다. 5명, 800명 중에 5명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그 5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내는 매일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잠듭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옵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손주 얘기, 일상 얘기. 그거면 됩니다. 영철이는 2달에 한 번 만납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합니다. 직장 얘기, 인생 얘기. 용식이는 명절에 전화합니다. 안부 묻고 건강 챙기라고 하고 1년에 3-4번. 그게 다입니다. 근데요? 그 5명이 진짜입니다. 제가 쓰러져도 달려올 사람들입니다. 제가 뭘 가졌든 없든 상관없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 명함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795명은요. 제 명함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제 직함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장이라는 타이틀, 회사 이름, 그런 걸 좋아한 거였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데 67회가 걸렸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퇴직금 절반 이상을 날리고 체면을 구기고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알았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맥이 넓다고 든든한 게 아닙니다. 모임에 많이 나간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이 누군지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거기 수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올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망했다고 하면 연락할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이어도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 1명이 진짜면 100명보다 낫습니다. 그 1명이 내가 쓰러져도 옆에 있어줄 사람이면 나머지 999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쓰시는 술값, 모임 회비, 경조사비 계산해 보십시오.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사람 결혼식에 갑니다. 3년째 연락 없던 사람 부모님 빈소에 갑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그 돈 아끼셔서 진짜 내 사람한테 쓰십시오. 배우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같이 산책하십시오. 작은 선물 해주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시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보험입니다. 인맥은 넓히는 게 아닙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진짜여야 합니다.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나무도 가지를 쳐야 열매가 잘 열립니다. 쓸데없는 가지의 양분 뺏기면 열매가 부실해집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뺏는 관계를 정리해야 진짜 내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 80, 90, 10년, 20년, 30년. 길어야 30년입니다. 그 시간을 억지로 비 맞추는데 쓰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자랑 들어주는데 쓰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안 가도 될 모임 가느라 쓰지 마십시오. 진짜 내 사람, 그 사람한테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놓아주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800명 연락처 중에 5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5명이 진짜입니다. 나머지 795명 다 놓아줬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안 했나 그게 아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신도 인맥에 지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도 모임 다녀오면 피곤하십니까? 당신도 경조사비 나갈 때마다 한숨 쉬십니까? 당신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당신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